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거인의 노트, 지은이는 김익한, 대한민국의 기록을 책임지는 국내 1호이자 최고의 기록학자,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기록학회장과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을 겸하고 있다. 메모와 기록은 다르다. 쉽게 설명하자면 메모는 기록의 원천이다. 시간이 부족해서, 상대방의 말이 너무 빨라서 등의 이유로 너저분하게 적어둔 것을 메모라 한다면, 이렇게 조각난 글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기록이라 한다. 즉, 기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적는 메모를 제대로 정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는 기록형 인간이다. 기록은 내 생활의 일부이고 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밥 먹듯이 기록하고 있다. 기록형 인간은 산발적으로 흩어진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자기 안에 깊게 새기는 사람이다. 기록형 인간이 되면 매우 똑똑해지는데, 그래서 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록형 인간이 되길 권한다. 기록하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고 기록의 이유와 필요를 전하는 기록 전파자라고 살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과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기록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자 수단이다.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시너지를 이끌어낼 때 진정으로 도약할 수 있다. 기록 역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진화한다. 첫 번째 형태는 외부로부터 쏟아지는 수십, 수천 가지의 지식과 비지식을 체계화하여 요약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다. 두 번째 형태는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잠재력을 기록함으로써 외부로 끄집어내는 일이다. 다시 말해,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대화를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쌓인 지식을 기록의 형태로 외부로 표출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 두 가지 기록의 형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순간 기록의 효용이 높아지고 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나는 늘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기록하라 라고 말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성격이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변화는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쉽게 이룰 수 있다. 작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성장시키며 더 나아가 삶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 변화를 긍정하자. 이제 와서 뭘,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라는 생각을 버리자.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있고 언제든 성장할 수 있다. 변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변화만이 변화라고 생각하고 또 그 결과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20대에 만났던 친구를 30대에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20대에 가질 법한 치기 어린 고민을 하고 있거나 예전과 다름없는 불안정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고 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닐까? 올해보다 내년에, 내년보다 후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마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미친 지속성이다. 뭔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지속하는 능력이 둘 다 필요하다. 계획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메타인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
나 자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기록해보라. 1. 목표가 무엇인가? 2. 어떤 일상을 보내는가? 3.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위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답을 적었을 때 목표와 내 삶 사이에 괴리가 보이는가? 어긋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이후를 생각하고 계획도 세울 수 있다. 이처럼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계획의 시작이다. 농구 선수 두 사람이 슛 연습을 한다고 가정하자. 한 사람은 그저 반복적으로 슛을 던진다. 무조건 많이 던지는데 몰두한다. 다른 한 명은 슛을 쏠 때 팔을 당겼다 펼치며 공을 던지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반복한다. 또한 옆에서 코치가 그의 슛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혹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등을 피드백해준다. 두 사람의 실력이 같다는 전제하에 같은 시간을 연습한다면 누구의 실력이 더 빨리 향상될까? 당연히 두 번째 선수다. 이것을 의식적 연습이라고 한다.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 하나하나를 의식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개선해 가는 것이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이것이 많은 운동선수가 연습 일지를 쓰는 이유다. 운동선수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이나 일상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내 삶을 기록함으로써 타성에 젖어 일하거나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킬 새로운 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 꼭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지 않아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얻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세상에 널린 게 지식이고 정보고 영감이다. 그것들 중 많은 부분은 인식되지 못한 채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간다. 핵심은 우리가 흡수한 지식을 뇌에서 장기 기억으로 분류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낚아채고 휘발되는 것을 꽉 붙잡는 수단이 바로 기록이다. 공부할 때 열심히 필기하고 책을 읽을 때 꼼꼼히 메모해도 기억에 남지 않는 건 잘못된 메모 습관 때문이다. 기록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정리해 자기화하는 것이 기록의 시작이라면 기록의 완성은 언제고 다시 보며 되새기는 것이다. 늘 다시 꺼내고 살펴야 한다.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메모해야 할까?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기록하고 되뇌고 말하는 것이다. 기억하고 되뇌고 말하라. 이것이야말로 기억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1. 반복적으로 되뇌기. 나는 책을 2쪽 정도 읽으면 고개를 들고 이러이러한 내용이지, 이게 핵심이지 하고 잠시 생각한다. 이처럼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생각을 되짚은 후에 다시 읽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일상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되뇌기다. 경영학에서 유명한 기법이자 자기계발에 활용되기도 하는 Plan to See 원칙이 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라는 뜻인데 기록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바둑 기사들은 경기가 끝난 후에 승패와 상관없이 복기를 한다. 자신이 놓았던 모든 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짚어본다. 이게 되뇌기의 대표적인 작업이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다. 시합이 끝나면 경기를 다시 보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개선할지 분석한다. 실제로 뭔가를 되낼 때 우리 뇌의 측두 연합 영역에 있던 장기 기억, 즉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2단계, 생각을 이어가기. 첫째, 분류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주제를 크게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생각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둘째, 행위의 순서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뭘 하고, 두 번째는 뭘 하고, 세 번째는 뭘 하겠다는 식으로 구성해 보는 것이다. 3단계, 글로쓰기. 메모를 하거나 글로 쓰며 생각을 굳히는 과정이다. 한 학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는 메모를 해야 한다. 이번 학기의 핵심 목표를 하나 쓴 다음 구체적인 목표를 몇 가지 더 설정해서 나열한다. 그 다음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정리한다. 마지막으로는 시간 순서대로 쭉 써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성과 시퀀스다. 주체성을 찾는 가장 첫 단계는 성찰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나 자신을 돌아본단 말인가? 나는 성찰이라는 말이 조금 거창하게 느껴져서 자기와의 대화라고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한다. 내면에 있는 걸 끄집어 내보는 것이 곧 자기와의 대화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진짜 욕망을 보라. 그러면 희미하던 내가 점차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은 생각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아들러 심리학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트 아들러의 목적론에 따르면 현재의 모습은 스스로의 선택이며 과거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내 모습을 탓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는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의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책의 주인공인 청년은 과거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집에만 틀어박히게 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철학자가 말하는 목적론에 따르면 그 친구는 밖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 집에서만 머물 핑계를 과거 아버지의 폭력에서 찾은 것이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두려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신의 목적이 된다. 우리는 기억을 왜곡 편집한다. 무의식은 왜곡 편집된 기억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부정적인 무의식이 쌓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 나는 그거 못해 라고 스스로 정해놓는 사람이 되지 말자.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해버리는 순간 평생 변화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 내 자유를 제한하는 벽을 적극적으로 넘지 않으면 내 자유의 영토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자유의 영토를 넓혀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자. 내가 못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적어보라. 뭘 못하는지 알아야 극복할 수도 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하자. 개수에 대한 기준을 갖는 게 좋은데 나는 20개 정도를 추천한다. 리스트를 작성하면 이 중에서 이건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 자유의 영토를 어느 쪽으로 넓힐지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 리스트 작성의 목적이다. 당신 앞에 놓인 수많은 벽 중에서 어떤 벽을 가장 먼저 뛰어넘을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록학자로 25년을 살아온 나에게 기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것이다. 첫째, 자신의 욕망을 찾는 것. 둘째, 나의 욕망을 타인과 나누는 것. 내가 기록학자라고 소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노트에 무엇인가를 빼곡하게 적는 모습을 상상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삶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정리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모든 것을 기록한다. 오늘 할 일과 여유 시간에 즐길 거리,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나의 감정, 심지어는 집안일까지 기록한다. 다만 업무 내용이나 대화를 하며 오간 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적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약이 필요하다. 요약은 기억을 압축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제 길을 가다가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고 해보자. 그 순간 나는 나뭇잎이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 경험을 기록한다면 뭐라고 적을까?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마치 나뭇잎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라고 적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학자인 나라면 나뭇잎의 말이라고 기록해 놓을 것이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내가 나뭇잎을 본 순간의 느낌과 감정 등 공감각적 이미지가 모두 들어있다. 그 경험을 최대한 짧은 말로 압축해 새롭게 창조한 것이다. 기록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오랜 기간 터득한 기록의 핵심은 간단하다. 100개의 기록이 만들어졌으면 중요한 10개만 보관한다는 것이다. 기록은 곧 요약이고 기록한다는 것은 요약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나는 인터뷰를 할 일이 많은데 간혹 나와 눈도 맞추지 않고 속기사처럼 기록하는 인터뷰어를 만날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이분은 내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그런 인터뷰어는 내 얘기의 맥락을 따르기보다 맥을 끊어가면서 자신이 준비해온 질문만 하고는 돌아간다. 그렇게 작성된 기사를 보면 내 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그저 내 말을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한 경우가 많다. 그런 글을 읽는 독자는 인터뷰에서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특별히 얻는 것도 없을 것이다. 반면 인터뷰를 하는데 아무것도 적지 않고 녹음도 하지 않은 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듣는 기자도 있다. 오히려 내가 걱정이 되어서 녹음하지 않아도 되냐고 묻기도 했다. 그랬더니 그 기자는 일단 녹취를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자신만의 메모 방식이 있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방법은 이랬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름대로 맥락을 잡아 키워드를 적어두고 인터뷰가 끝나면 다시 요약된 기록을 한다. 그런 다음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기사를 쓴다는 것이다. 그 메모에는 인터뷰할 때의 분위기와 말하는 사람의 눈빛, 말투, 그 이야기를 듣는 자신의 경험 등이 총체적으로 녹아있다. 물론 기사를 쓴 다음에는 상대의 의도가 그대로 담겼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거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기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머리가 좋은 게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타인의 말을 들으며 그것을 자기화하고 핵심 키워드만 메모한 상태에서 이것을 재요약하는 방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인터뷰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기록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신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어내는 게 진정한 기록의 출발이다. 이 정도는 연습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쓰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답은 요약과 집중에 있다. 무엇이든 기록하려면 핵심이 뭐지?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뭐지? 라는 질문에 답할 줄 알아야 한다. 요약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먼저 이렇게 시작해보자. 무엇이 되었든 키워드 2개만 메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분짜리 유튜브 영상 한 편을 보았다면 그 영상에서 키워드를 2개만 뽑는다. 두꺼운 책을 읽든 얇은 책을 읽든 마찬가지다. 핵심만 찾아서 조금만 메모하라. 이것이 올바른 메모법을 실천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다. 책에서 한 챕터를 요약할 때 A4 용지 기준으로 반쪽을 넘지 않게 하라. 그렇게 서너 챕터를 읽고 요약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큰 맥락이 명확하게 잡힌다. 나의 경우 책 한 권을 읽으면 A4 3장 이내로 메모한다.
자기화되지 않은 지식이나 생각은 결코 오랜 기억으로 남지 않는다. 강의를 들으며 메모를 많이 했어도 그것을 자기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해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방법만 알면 책을 읽고 요약하는 건 생각보다 쉽다. 사람들이 요약하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요약한 게 틀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책을 오독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걱정이다. 오독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물론 정확한 정보와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접하는 책이나 영화 등의 콘텐츠에는 해석의 자유가 있다. 자유로운 해석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게 콘텐츠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우리의 배움은 타인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해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했을 때 더 깊어진다. 책은 저자의 창작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읽는 사람에 달렸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가치 있는 정보를 내 안에서 소화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많이 기록하지 말라. 둘째, 중심 내용을 찾아 자기화하는 데 집중하라. 짜깁기와 요약은 한 끗 차이다. 짜깁기는 베껴 쓴 것을 그대로 편집하는 것이다. 반면 같은 내용이라도 키워드만 적어 자기식으로 편집하는 것이 요약 정리다. 김정훈 작가는 그의 책 에디톨로지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선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인간의 주체적인 편집 행위를 에디톨로지라고 명명하며 편집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창조적인 기록들은 이렇게 탄생한다. 요약한 것은 요약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잔상에 남는다. 우리는 언제나 정보가 많은 사람보다는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나 또한 지식과 지혜를 끊임없이 좇는 삶을 살아왔다. 지혜와 지식과 정보는 어떻게 다른가? 아니, 그 전에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인가? 사실 지혜와 지식과 정보는 다르지 않다. 동일한 것의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 본질은 같지만 나타나는 상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록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다. 그런데 이 정보에 5가지의 기록을 꾸준히 하면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스토리가 붙으면 지식이 된다. 좀 더 단순하게 접근해보자. 여기 커피와 과자가 있다. 커피와 과자가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건 정보다.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과자를 먹으며 커피를 마시면 더욱 맛있겠지 라는 스토리가 되었다. 이제 커피와 과자를 함께 먹으면 맛있다는 것은 지식이 되었다. 여기서 스토리란 일종의 연결이고 연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정보와 정보를 연결할 수도 있고 정보를 또 다른 지식 혹은 지혜와 연결할 수도 있다. 연결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그저 정보로서 우리에게 누적돼 있을 뿐이다. 정보가 지식이 되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된다. 다시 말해 정보는 나를 거쳐야 지식이 된다. 칸트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나 사건을 사물 그 자체라는 뜻으로 물 자체라고 불렀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성과 물 자체가 일치하거나 유사할 때 우리는 그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수용할 수 있고 직관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인다. 인간의 지식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칸트 인식론의 출발이다. 정보 상태로 있던 것이 어떤 필요 등에 의해 연결되는 순간 우리에게 지식으로 와닿는다. 그럼 지혜는 뭘까? 내가 커피를 마시러 가려고 한다. 그런데 과자를 사서 꼭 같이 먹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미리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의 제일 단순한 형태다. 자신이 가진 지식 몇 가지를 결합해서 자신의 의지적인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통 노하우라고 말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이미 자신이 가진 지식을 조합해서 이 일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풀 수 있어 라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무언가를 깨달아서 지혜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수동적인 개념이고 지혜는 훨씬 더 능동적인 개념이다. 깨달음은 어떤 경험이나 누군가의 말 등에 의해 알게 되는 것이지만 지혜는 내가 그동안 쌓은 정보나 지식을 연결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을 지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을 넘어 반복하고 지속해야 한다.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를 발휘하는 일은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과 기록을 통해 기억을 끌어내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편집해야 비로소 지혜가 된다. 당신이 시작할 일은 기록이라는 수단을 통해 정보를 지식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된 지식을 당신 안에 차곡차곡 쌓아라. 지식이 충분히 쌓이는 순간 지혜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편이다. 업무와 관련된 논의를 제외하고도 하루에 적으면 서너 명, 많게는 10명 가까운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내가 이렇게 대화를 좋아하게 된 까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글을 써야 하는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번뜩이는 영감을 얻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쌓아가는 과정이 새로운 지적 즐거움을 선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화를 통해 영감과 통찰의 실마리를 얻는 문화는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17에서 18세기 유럽에는 살롱 문화가 발달해 귀족과 문인, 예술가가 한 곳에 모여 대화하고 문화와 취미를 교류하기도 했다. 그들은 왜 살롱에 모였던 것일까? 상상해보자. 살롱에 가서 오랫동안 고심해온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줬다. 내 생각을 들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말을 얹기 시작한다. 그들의 의견을 들은 나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서로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쉴 새 없이 오고 간다. 어느 순간 집에서 혼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유가 탄생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홀로 책상 앞에 앉아 머릿속 철학의 세계를 탐험하다가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면 살롱에 가서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통해 영감을 얻고 생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생각을 나누다 보면 경향성이 비슷한 무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학파나 사조를 이루기도 했다. 서양의 근대 학문이나 사상체계는 이렇게 성장해 나갔다. 예술가들 역시 창작을 하다가 생각이 막히면 살롱을 찾았다. 소설가는 글을 쓰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살롱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상대와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을 다른 차원 혹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대화이며 다이얼로그의 신비다. 살롱 문화가 사라진 대신 서구 사회에서는 파티 문화가 발달했는데 우리나라의 회식 문화나 사교 모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다. 회식은
한정된 사람끼리 고정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게 일반적인 반면, 파티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이다. 고정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며 여러 사람과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대화의 핵심은 주고받는 것이다. 대화를 영어로 다이얼로그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이어는 가로질러라는 뜻이고 로그는 말이라는 뜻이다. 상대방과 가로질러 말하는 것이 바로 대화인 셈이다. 주거니 받거니 했을 뿐인데 지식이 쌓인다니 놀랍지 않은가? 서로의 말을 벽돌 쌓듯 쌓아야 제3의 무언가를 생성할 수 있다. 일종의 집단 지성이기도 하다. 여러 사람이 지적 능력을 모으는 것은 고대부터 인류가 행해온 본능과도 같은 행위다. 내 이야기를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해서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하면 주고받는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우선 마음을 편히 먹고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던지는 데서 대화를 시작하자. 그것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잘 듣고 이해하고 공감해 줘야 한다. 그리고 상대의 의견에 한 번 더 보태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이런 주고받기가 반복될 때 이야기는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 우리의 행동 이면엔 무의식이 있고 이 무의식을 기반으로 생각을 한다. 생각은 다시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하면 경험을 얻는다. 경험이 쌓여서 다시 무의식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거나 행동을 고치고 싶다면 무의식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다.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무의식을 기록하라. 무의식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바로 지금의 상황, 나의 감정, 과거의 경험, 이 세 가지를 기록하면 된다. 내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항상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나쁜 습관이 있었다. 한때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치고 살았다. 시험을 보기 전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이야기하거나 발표할 때도 그랬다. 마음속에 생긴 두려움은 무엇이든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런 성격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내가 기록을 이용해 극복했던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노트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적는다. 다른 한쪽에는 그것과 연관됐을 것 같은 과거의 기억들을 적는다. 예를 들어 시험을 보기 일주일 전인데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밀려온다.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데 두려움에 매몰되어 손을 놓고 있다. 이 상황과 마음을 메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과정을 3개월 정도 반복한 결과 내가 시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공부를 했음에도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동안은 잊고 지내왔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그 감정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몇 년 동안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스스로 깨닫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두려움이 한 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차차 나아진 것은 분명하다.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보통 우리는 비어있는 내면에 미디어 속 신기루를 주입하며 살아간다. 나도 드라마를 즐겨보지만 미디어에 비치는 허상을 늘 경계하고자 노력한다.
미디어 속의 화려한 삶을 보고 있자면 그 신기루가 마치 손에 닿을 듯하다. 그 모습을 현실에 나와 비교하다가 결국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며 체념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된다. 당신은 신기루 속에서 살고 싶은가? 미디어와 SNS에 현혹되어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은가?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일상을 기록하라. 기록을 통해 일상을 정돈하고 삶을 체계적으로 꾸려나가길 바란다. 일상의 사소한 것을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집 청소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청소를 하다가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고 기가 막힌 노하우를 발견할 수도 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이 발견될지 모른다. 이처럼 기록하는 사람에게 일상이란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의 연속이다. 일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하려면 자신을 부감하듯 들여다봐야 한다. 영화를 볼 때 카메라가 인물의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며 찍은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감이다. 만약 소설이라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자신의 일상을 보는 것이다. 내 머리 위에 나의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들여다보자. 기록은 크게 서사 기록과 장면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서사 기록은 말 그대로 이야기의 내용을 쓰는 것이고, 장면 기록은 시간대별로 진행되는 어떤 일이나 사건의 장면을 떠올리고 그 장면에 대한 키워드를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하라고 하면 잘 쓰고 싶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한자도 못 쓰게 된다. 그래서 나는 어미를 쓰지 말라고 조언한다. 문장을 완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등교함, 아내 출근처럼 굳이 문장을 끝내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야 잘 쓰려는 욕심을 버릴 수 있다. 글의 수준보다는 기록을 한다는 데 의의를 두자. 꼭 블로그나 SNS에 올리지 않아도 미완성의 글이라도 쓰기만 하면 반드시 도움이 된다. 현재의 직업이나 자산, 실력과 상관없이 꿈과 관련된 행동을 3년 동안 매일 하나씩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매일 아침 꿈과 관련된 일을 다이어리에 쓴 다음 그것을 실행하고 실행한 과정을 기록하고 하루가 끝날 때 상기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꿈에 다가가는 것이다.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언제나 현재와 미래를 살아야 한다고 강요받지만 우리의 삶은 과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 기록은 과거의 반성이자 현재의 발견, 미래를 향한 다짐이다. 일을 기록하는 행위의 핵심은 결국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결국 일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자기 중심이 서 있어야 한다. 일 기록의 핵심은 생각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일터에서 보거나 들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꾸준히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 핵심만을 기록하라는 말은 생각의 과정을 거치라는 의미다.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다이어리를 써서 눈에 띄게 성장한 사람은 많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1년 단위로 다이어리를 쓰지만 나는 월간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다. 그것이 내가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힘이다. 조금 자랑을 하자면 보통 10년에 걸려 받을 수 있는 도쿄대 박사 학위를 나는 6년 반 만에 받고 한국에 들어와 교수가 되었다. 나는 200쪽이 조금 넘는 노트를 사서 매일 한 권씩 기록하기 시작했다. 노트의 왼쪽 면에는 계획을 쓰고 오른쪽 면에는 실행에 대한 기록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왼쪽 면에 그날 할 일들을 쭉 적었고 오른쪽 면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모두 적었다. 하루가 끝나면 오늘 하루에 대한 나의 평가나 다짐, 칭찬 등을 적었다. 공부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공부한 것을 요약해 기록하면 하루에 5, 6쪽 정도 되었다. 계획 1쪽, 실행 1쪽, 그리고 공부 5, 6쪽이니 하루에 총 7, 8쪽씩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 달을 보내면 노트가 가득 찼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이어리는 월간으로 쓰되 목표는 주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멀리 있는 목표와 전략은 쉽게 포기하게 된다. 목표를 주간 단위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매일 실행해보자. 일주일을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매일 목표를 상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 습관이 완벽히 자리 잡으면 그때 한 달 단위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하지만 1년 단위로 목표를 정하고 이루는 것은 기록학자인 나도 불가능하다. 이 다이어리 작성법이 내 인생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식만 쌓인 것이 아니라 생활 태도도 바뀌어서 스스로 성실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물론 그렇다고 삶이 각박해지지는 않았다. 월간 다이어리를 통해 인생 반전을 이루지 않았다면 교수도 못 됐을 것이고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월간 다이어리를 1년만 써보면 반드시 변화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로도 지속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던 1990년대 중후반만 해도 정부 서울청사 뒤편에 공문서 소각장이 있었다. 공무원들은 정부가 생산한 공문서를 매일같이 그 소각장에서 태웠다. 심지어는 시장에서 물건을 싸는 포장지나 호떡 봉지로 공문서가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기록 관리는 민주국가의 기반 문화 중 하나다. 크게 두 가지의 이유에서인데 하나는 국가가 한 일을 국민에게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록의 설명 책임성으로 기록을 남기면 국가가 한 일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록이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집행할 때 기록을 활용하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지점을 줄일 수 있다.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기록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 기록이야말로 의사소통의 핵심 기제가 아닐 수 없다. 내가 역사학에서 기록학으로 전공을 옮긴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록을 하면 의사가 명확해지고 소통이 원활해지며 의견을 모아 행동하고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면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기록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있으니 이제 기록학도 한국의 민주주의도 더 성장해 갈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여러분의 생각이나 삶은 과연 민주주의적인가? 우리 가족의 일상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민주적으로 꾸려가고 있는가? 기록학을 전공하는 내가 모두에게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다. 가족 회의를 하고 간단하게 작성한 회의록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는 180도 달라진다. 가족 일지를 마련해서 식탁 위에 두고 가족 모두와 관련되는 일들을 하나씩 작성하면 우리 가족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된다. 무슨 일에서든 메모하는 습관을 붙이면 모호하던 것들이 명확해진다. 삶 전반을 기록하는 동시에 그 기록들을 세심하게 살피면 그동안은 몰랐던 나 자신이 보이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나란 일에서는 국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며 나의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고 말하고 기록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 기록을 함께 읽고 공유하며 나를, 가정을, 나라를 자주 들여다보게 된다면 삶의 민주주의는 조금씩 성장해 갈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바로 그런 세상을 꿈꾼다. 지금까지 거인의 노트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엔 세계적인 기록 문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팔만대장경,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인 직지심경 등이 그 증거입니다. 영리하고 열정적이었을 우리 조상들은 아마 더 많은 기록을 남겼을 겁니다. 2000년간 980번 넘게 있었다는 외세의 침략만 아니었다면 그 기록들이 모두 남아 있었겠죠. 기록이나 유물이 없는 과거는 영원히 사라진 과거입니다. 개인사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또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메모가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존과 활용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저는 2008년부터 제 일상을 모두 기록해 왔는데 항상 A4 한 장을 8등분으로 접어서 펜과 함께 들고 다니며 기록합니다. 일상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다른 쪽에는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새로 접한 정보를 적습니다. 일상 기록은 언제 기상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언제 잠자리에 들었는지까지 저의 모든 일상을 기록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왜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뭘 먹었는지, 식대는 얼마였는지, 누가 돈을 냈는지, 거기에 오갔던 교통수단은 무엇이었는지 등등 저는 모든 개인적인 행위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록을 하면서 살면 죄 짓고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해두기 때문에 스스로 나쁜 짓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녁에 귀가하면 수기로 메모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저장하고 종이는 파쇄합니다. 이렇게 저장한 파일들은 정기적으로 여러 개의 저장 장치에 나눠 백업해둡니다. 이렇게 일상을 기록한 파일도 있지만 읽었던 책을 요약한 파일도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거나 들었을 때 적은 것도 있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와 관심사항을 적어둔 파일도 있고 개인적인 일기 파일도 있고 등등 여러 개의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쯤 고등학교 동창 대여섯 명이 모여 모임을 했는데 1년쯤 지나 그 멤버들이 다시 모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모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식당에서 뭘 먹었는지도 중구난방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 삶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거의 다 잊어버리겠구나 싶어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15년간의 메모 기록의 효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필요한 정보를 찾기에 유리합니다. 검색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기록을 볼 때마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써야겠다는 반성이 든다는 점입니다. 과거 당시에는 정말 중요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나 다시 보면 부질없는 시간 낭비였구나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할 일을 정하거나 약속을 잡을 때도 신중해지게 됩니다. 제 지인들은 이런 저의 메모 습관을 다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제가 뭔가를 메모하는 모습을 보면 꼭 뭘 적느냐고 물어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며 메모를 하면 뭘 적느냐고 따지는 사장님들도 종종 있습니다. 택시에서 메모를 하면 종종 기사님들이 불쾌해하기도 합니다. 민원이나 불만 사항을 적는 게 아닌가 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저는 개인적인 메모를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의 표정은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의 메모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중화되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기록은 우리 두뇌의 기억 정보를 외부에 보관하는 일종의 외부 기억 장치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책도 아무리 여러 번 읽은 책도 몇 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제가 평생 가장 많이 반복해서 읽은 책은 제목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꽤 두꺼운 책인데 45번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한 권을 45번 반복해서 읽으면 어지간한 내용은 다 기억나지만 그래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각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통해 핵심 내용을 요약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읽은 책의 주요 내용들을 보관해두는 아카이브 용도였습니다. 저는 뭔가를 들을 때 보통 2.5배속이나 3배속으로 듣기 때문에 1시간짜리 영상도 20분이면 들을 수 있어서 제 채널에 올린 과거 영상들을 자기 전에 한두 개 혹은 설거지할 때 한두 개씩 듣곤 하는데 들으면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싶어 놀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쓰고 읽은 저의 하루치 생각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싶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신기한 것은 여러 번 들어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그때그때 해석과 의미 부여가 달라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제가 올렸던 영상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마트폰 보안을 위한 지문 등록을 할 때 한 번 손가락을 갖다 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손가락의 다른 부위를 갖다 대면서 폰이 내 지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합니다. 독서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거인의 노트 저자는 데미안을 총 4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자는 기록하는 인간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기록하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탁월해집니다. 특히 이 책에는 제가 낭독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기록법에 대한 저자만의 노하우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메모하는 사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모두 메모광입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록하는 인간의 삶에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자의 주장대로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